1941년 진주만 상공을 가르던 폭격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함은 바다의 왕이었고 아무도 공중이 해군을 무너뜨릴 것이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만에 질서는 뒤집혔습니다. 거대한 철의 함대가 새로운 기술 앞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당신은 또 하나의 전환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항공기가 아닙니다. 지상 발사 하이마스가 이란 해군 함정을 격침했다는 신호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무기가 원래 움직이는 해상 표적을 잡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과장 아니냐고요? 항구에 정박한 함정을 친 것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능력의 시사점입니다. 탄도미사일이 바다의 자산을 제거했다는 사실 자체가 해전의 공식을 흔듭니다. 만약 포병이 바다를 위협하기 시작한다면 해군의 방패는 얼마나 안전할까요? 하이마스는 본래 고정 좌표를 정밀 타격하는 체계입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택배가 정확히 도착하듯 목표를 찾아갑니다. 여기에 탑재되는 PRSM은 최대 499km 사거리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개념은 단순합니다. 빠르고 깊고 정확하게. 그런데 이번 사례는 그 범위를 넘어섭니다. 미군은 이란 인근 여러 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레인은 이란과 약 120마일 거리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전략적 방향입니다. 그 원안에 항구와 해상 통로가 포함됩니다. 만약 지상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함정을 타격했다면 이는 전술적 성공을 넘어 해군 중심 억지 구조에 균열을 냅니다.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퍼레이션 에픽퍼리에서 PRSM을 실전 사용했다고 밝혔고 합참의장은 10일 동안 약 50척의 이란 함정을 파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수단에 포병이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포병으로 함정을 격침한다는 표현. 이 문장은 단순 보고가 아니라 전략적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이 사건은 한 척의 배가 사라진 뉴스일까요? 아니면 해전 패러다임이 이동하기 시작한 신호일까요? 전쟁은 언제나 기술 전환을 가속해왔습니다. 레이더, 제트 엔진, 위성 모두 전장에서 검증된 뒤 산업으로 확산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변곡점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전함과 항모는 수십 년 투자와 막대한 예산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기동성 높은 지상 발사 체계가 그 가치를 위협한다면 자본과 전략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당신은 단순한 군사 이벤트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의 권력이 육지에서 조준되는 시대의 시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먼저 이 무기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PRSM, 프리시전 스트라이크 미사일.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차세대 지대지 정밀 타격 체계입니다. 기본 개념은 단순합니다. 지상에서 발사해 고정된 목표를 빠르게 제거한다. 이 미사일은 하이마스 한 대에 2발씩 탑재됩니다. 사거리는 최대 약 499km. 기존 ATACMS보다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숫자만 보면 인상적이지만 설계 목적은 명확합니다. 활주로, 탄약고, 레이더 기지 같은 좌표가 고정된 목표를 제거하는 것. 여기서 핵심이 등장합니다. PRSM은 기본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탄도 미사일은 크게 말해 던져서 떨어뜨리는 무기입니다. 목표를 향해 포물선을 그리며 나라가 정해진 좌표에 도달합니다. 움직이는 표적을 쫓아가며 수정하는 체계가 기본 전제는 아닙니다. 쉽게 말해보죠. 고정된 주소로 배송되는 택배와 같습니다. 주소가 움직이면 배송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해상 함정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속도를 바꾸고 방향을 틀고 전자전으로 위치를 숨깁니다. 바다는 도로 표지판이 없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전통적 탄도미사일로 함정을 맞춘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무엇을 쏜 것일까요? ATAC, MS에는 움직이는 목표를 타격할 실전 운용형 변형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이마스 자체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됐듯 고정 목표에 매우 정확하지만 기동 표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 군사 전문가들이 지적해 온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 미 합참의장은 포병을 사용해 이란 함정을 격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미 중부사령부는 PRSM의 실전 사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조합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전략 분석에서는 우연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닙니다. PRSM은 미군이 이미 대량 배치 중인 체계입니다. 별도의 대형 해군 전력이 아니라 기동성 높은 지상 플랫폼으로 운용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해군력을 제압하는데 더 이상 해군만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육상 기반 전력이 바닥까지 사거리 안에 넣는 순간 힘의 구조가 수평이 아니라 입체로 바뀝니다. 만약 PRSM이 실제로 해상 목표를 타격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능 확장이 아닙니다. 탄도미사일의 역할 재정의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역할을 바꾸는 순간 전략도 바뀝니다. 당신이 봐야 할 것은 한 번의 발사가 아닙니다. 이미 배치된 수백 기의 미사일, 수십 대의 발사대, 그리고 이란 인근에 존재하는 미군 기지 네트워크입니다. 기술은 고립되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항상 인프라 위에서 작동합니다. 지금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험적 사용일까요? 아니면 이미 준비된 교리의 실행일까요? 그 답에 따라 해상 억지력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퍼즐의 전환점을 봐야 합니다. 만약 미국이 기본형 PRSM이 아니라 이미 개발해온 대함 변형을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4년 6월 미 육군은 사상 최초로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싱케이크스, 즉 실사격 격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명은 밸리언트 쉴드. 퇴역 함정을 목표로 이동 중인 상태에서 PRSM을 발사해 명중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조용히 지나갔지만 구조적으로는 거대한 신호였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전통적으로 고정 목표를 상정합니다. 그러나 이 훈련은 움직이는 함정도 가능하다는 가설을 실증했습니다. 이때 언급된 기술이 바로 인크리먼트2, 추가 탐색기를 장착한 변형입니다. 탐색기는 쉽게 말해 눈입니다. 기존 탄도미사일이 좌표만 보고 날아가는 화살이라면 탐색기가 달린 버전은 마지막 단계에서 목표를 스스로 식별하는 화살입니다. 바다 위에서 움직이는 배를 포착하려면 단순한 좌표가 아니라 실시간 수정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미국은 이미 이 변형을 실전 배치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제한적 시험 비행만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 개발은 종종 발표보다 앞서 움직입니다. 특히 해상 통제권이 걸린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합참의장이 포병으로 함정을 격침했다. 고 말한 시점과 PRSM 실전 사용 발표가 겹칩니다. 그리고 과거 싱케이크스 성공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한 선 위에 놓입니다. 우연일까요? 전략 환경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보통 준비된 결과입니다. 만약 인크리먼트2가 이미 일부라도 배치됐다면 미국은 단순히 이란을 압박한 것이 아닙니다. 대함 탄도 미사일 실전 검증을 끝낸 것입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이 기술은 단지 이란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태평양, 남중국해, 항모 전단, 원양 작전. 스케일이 순식간에 확장됩니다. 기술 하나가 바뀌면 교리가 바뀌고 교리가 바뀌면 투자 방향이 바뀝니다. 항모는 수십 년, 수조 달러를 투입해 건조됩니다. 반면 이동식 발사대와 미사일은 훨씬 낮은 비용으로 확장 가능합니다. 이것은 비용 대비 억지력의 재정의입니다. 만약 지상 기반 탄도미사일이 항모까지 위협할 수 있다면 해군 중심의 전력 구조는 다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은 단순 군사 문제가 아니라 방산 예산, 기술 투자, 동맹 전략까지 연결됩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한 발의 미사일이 아닙니다. 탄도미사일이 바다를 사냥하기 시작한 순간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답이 그렇다라면 세계 해군력의 방정식은 이미 조용히 수정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기술이 아니라 지리를 봐야 합니다.
전쟁은 언제나 지도 위에서 결정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사거리와 배치 위치가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에서 핵심은 바레인입니다. 바레인에서 이란 본토까지의 최단 거리는 약 120마일. 숫자로 보면 짧아 보이지만 전략적으로는 매우 의미 있는 거리입니다. ATAC, MS와 P, R, SM 모두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사거리는 단순한 거리 개념이 아니라 영향권입니다. 방영 200km부터 400km까지의 원을 지도 위에 그려 보십시오. 그 안에는 항구, 해군 기지, 해상 통로, 그리고 무엇보다 페르시아만의 핵심 수로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마치 도시 한복판에 CCTV를 설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카메라가 닿는 범위 안에서는 움직임이 제약됩니다. 미사일 사거리도 같습니다. 그 원 안에 들어오는 모든 함정은 계산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나옵니다. 이 범위 안에 있는 이란의 선택지는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항구에 정박 중인 함정은 물론이고 해상 기동 중인 선박도 이 영향권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인근은 지리적으로 좁습니다. 넓은 대양이 아니라 병목 구간입니다. 병목은 전략적 취약점이 됩니다. 미국은 이미 이 지역에 다수의 기지와 해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상 발사 탄도 미사일까지 더해진다면 입체적 압박이 형성됩니다. 공중, 해상, 그리고 지상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 배치가 아닙니다. 공간을 장악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해군이 바다를 통제했습니다. 이제는 육상 발사 체계가 바다 일부를 덮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 변화는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사거리 499km는 이란 남부 해안 대부분을 포함합니다. 특정 항구 몇 곳이 아니라 해군 활동 전반이 감시와 타격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해군 전략에 구조적 압박을 가합니다. 함정은 기동으로 생존합니다. 그러나 기동 공간이 제한되면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특히 얕고 좁은 해역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스케일이 확장됩니다. 만약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면 다른 지역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동유럽, 동아시아, 남중국해, 해안선과 기지가 맞닿은 모든 지역에서 같은 계산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히 바레인에서 발사된 한 발의 미사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 위에 원 하나가 해군력의 자유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이 점점 더 넓어질 수 있다면 바다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진짜 전장을 봐야 합니다. 목표는 한 척의 함정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좁은 수로를 매년 전 세계 해상 원유와 가스의 약 20%가 통과합니다. 하루 기준으로 약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이 길을 지납니다. 숫자는 단순하지만 의미는 거대합니다. 이곳은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의 병목입니다. 병목은 곧 지렛대입니다. 이란이 해군력을 유지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해협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협상 카드가 됩니다. 실제로 고속정과 기로의 부설 능력은 이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긴장을 높여왔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란 해군이 약화되면 그 지렛대는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요? 미국이 함정을 격침했다는 의미는 단순한 전술 승리가 아닙니다. 해협 통제 능력을 약화시키는 과정입니다. 특히 기로에 부설 선박이 파괴되었다는 점은 상징적입니다. 기뢰는 값싸지만 효과적인 억지 수단입니다. 기뢰를 제거하려면 소해함이 필요하고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이것은 마치 도로에 못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차량은 멈추고 경제 흐름도 둔화됩니다. 하지만 그 기뢰를 뿌릴 패가 사라진다면 게임의 규칙이 바뀝니다. 현재 일부 분석가들은 해협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란 함정이 줄어들수록 그 일정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해군력은 단순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 억지력입니다. 여기서 스케일이 확장됩니다. 호르무즈는 단순한 지역 분쟁의 무대가 아닙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 해운 보험료까지 연결됩니다.
유가가 몇 달러만 움직여도 세계 시장은 반응합니다. 만약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이 이 해협의 해군력을 압박한다면 이는 군사기술 뉴스가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 뉴스입니다. 해군이 줄어들수록 해협 봉쇄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봉쇄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시장의 위험 프리미엄도 조정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사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상 통로의 안전성이라는 인프라 수준의 변수입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안정되면 자본은 이동합니다. 정유사, 해운사, 보험사, 에너지 트레이더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바다 위에서의 교전이 아닙니다. 세계 에너지 흐름을 둘러싼 힘의 줄다리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한쪽의 해군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된다면 그 줄은 서서히 한 방향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숫자를 보십시오. 미 합참의장은 약 10일 동안 이란 함정 50척가량이 파괴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수치가 모두 대형 전투함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속도와 방향성입니다. 해군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지, 보급, 정비, 인력 훈련이 맞물린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에 수십 척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단순 손실이 아니라 구조적 압박입니다. 특히 이란은 2개의 해군 체계를 운용합니다. 전통적 군함 중심의 정규 해군과 소형 고속정을 활용하는 혁명수비대 해군입니다. 후자는 호르무즈 해협처럼 좁은 수역에서 비대칭 전술을 구사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형 전함은 체스의 퀸이라면 고속정은 수십 개의 폰입니다. 개별 위력은 약하지만 숫자와 기동성으로 압박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폰들이 빠르게 줄어들면 전략은 어떻게 변할까요? 지상 발사탄도, 미사일과 공중 전력, 해상 타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이란의 해군 생태계는 분산 방어를 강요받습니다. 항구에 정박해도 위험하고 기동해도 위험한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것은 단순 전투가 아니라 선택지를 줄이는 과정입니다. 해군력의 핵심은 존재 자체가 억지력입니다. 그러나 반복적 타격으로 함정수가 감소하면 심리적 억지력도 약화됩니다. 상선과 유조선이 느끼는 위험 인식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스케일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해군이 약화되면 해협 통제 능력뿐 아니라 협상력도 줄어듭니다. 해군은 단순 군사 조직이 아니라 외교적 카드입니다. 항로 위협 능력은 국제협상에서 지렛대가 됩니다. 그 지렛대가 점점 짧아진다면 전략적 균형이 이동합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보충 능력입니다. 함정을 건조하고 배치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재와 기술 제한을 받는 국가라면 더 그렇습니다. 단기간 손실은 장기적 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프라 차원의 타격입니다. 선박 한 척이 아니라 해군 유지 시스템 전체가 압박받는 구조입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격침 뉴스가 아닙니다. 해상 권력을 떠받치던 생태계가 점진적으로 수축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축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방어가 아니라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그 초기 단계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무대를 이란 밖으로 확장해 보십시오. 대함 탄도 미사일 경쟁은 오래전부터 진행 중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항모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며 미국 해군의 접근을 차단하는 전략을 구상해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론과 실전은 다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대함 탄도 미사일 능력을 과시해왔지만 대규모 실전에서 검증된 사례는 제한적입니다. 반면 이번 사례가 사실이라면 미국은 실제 전투 환경에서 탄도미사일로 함정을 격침한 첫 국가가 됩니다. 이 차이는 상징이 아니라 전략적 전환점입니다. 군사기술은 종종 가능하다는 주장과 해냈다는 증거 사이에 큰 간극이 있습니다. 주장은 억지력을 만들지만 실전은 신뢰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누가 이제 추격자이고 누가 선도자일까요? PRSM은 원래 ATAC, MS의 후속 체계로 더 긴 사거리와 정밀도를 제공합니다.
최대 약 499km의 범위는 단순 숫자가 아닙니다. 태평양 전장에서 해안 기지에서 발사해 해상 목표를 위협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것은 남중국해, 대만 해협, 서태평양 전체에 새로운 계산을 요구합니다. 만약 미국이 대함 탄도미사일 능력을 실전에서 입증했다면 항모 전단의 운영 방식도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거대한 항모는 힘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큰 표적입니다. 이것은 창과 방패의 문제입니다. 창이 길어지면 방패는 두꺼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방패를 강화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반면 이동식 발사대와 미사일은 비교적 빠르게 확장 가능합니다. 여기서 방산 산업의 구조가 연결됩니다. 이어 해군 중심 예산이 일부 지상 기반 정밀 타격 체계로 이동할 가능성, 요격 기술과 탐지 시스템에 대한 투자 확대, 위성 기반 표적 획득 능력 강화. 하나의 기술 변화가 산업 전반을 흔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란 문제를 넘어섭니다.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는 모든 국가는 이 신호를 읽고 있습니다. 만약 탄도미사일이 바다를 안정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면 해양 패권의 정의는 바뀝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전쟁은 종종 기술의 시험장이며 그 시험에서 통과한 기술은 곧 예산과 자본을 끌어당깁니다. 이번 사례가 진정한 전환점이라면 대함 탄도미사일 분야는 이제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그 순간 글로벌 해군 전략의 무게중심은 조용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속도를 늦추고 전체 흐름을 보십시오. 한 발의 미사일, 한 척의 함정, 하나의 해협. 표면적으로는 지역 분쟁의 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보면 이것은 권력 이동의 미세한 진동입니다. 과거 해상 패권은 거대한 선박, 항모 전단, 원양 작전 능력으로 정의되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무역을 지배했고 무역을 지배하는 자가 금융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상 발사 탄도미사일이 바다를 겨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 확장이 아닙니다.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육지와 바다, 포병과 해군의 구분이 흐려집니다. 당신은 이런 변화를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까? 항공기가 전함을 무너뜨렸을 때 많은 이들은 일시적 사건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항공모함은 해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상 기반 정밀 타격 체계가 해군 전략의 중심 변수로 자리 잡을까요? 이 변화는 단지 군사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산 예산, 기술 투자, 위성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체계까지 연결됩니다. 움직이는 표적을 추적하려면 센서가 필요하고 센서를 연결하려면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미사일은 마지막 단계일 뿐입니다. 그 뒤에는 정보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란 해군을 겨냥한 타격은 지역적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검증되었다면 이는 글로벌 신호입니다. 태평양에서도 북극 항로에서도 같은 질문이 반복될 것입니다. 해군은 더 이상 바다 위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상 기지, 위성, 데이터 체계가 결합된 입체적 억지 구조 안에 놓입니다. 당신이 이 흐름을 단순 군사 뉴스로 본다면 예리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프라 전환이며 자본과 전략이 재배치되는 과정입니다.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해안선 인근 국가들이 이동식 발사대를 분산 배치하고 위성 기반 표적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해군은 더 넓은 공간이 아닌 더 복잡한 환경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때 해상 패권의 정의는 지금과 같을까요? 이 전환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대대적인 선언 없이 실전 한 번으로. 그리고 당신은 그 초입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변화가 일시적 사건인지 새로운 표준의 시작인지. 만약 후자라면 해양 권력의 구조는 이미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이 전환 속에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Once who recognize the current before it becomes a wave. The ones who shape the future.